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 담당 교수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 5월 13일 10일차 강의가 오늘부터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이제 중반을 훨씬 넘어서 11주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제 몇 번 사실 안 남았네요. 12, 13, 14, 15강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되니까 12, 13, 14, 한 세 번? 앞으로 이제 세 번? 오늘 빼고 세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11차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한 소과제 하나가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과제를 저희가 이제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 개인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과제는 여러분들이 5월 28일까지 이제 제출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얼굴을 잠깐 끄고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10주 이제 수업 리뷰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그때 저희가 이제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원활한 그런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법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또 질문의 종류, 긍정의 질문과 부정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긍정의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긍정의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가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언급하는 그런 질문들, 또 그런 화법들, 또 부정적인 표현들을 자주 쓰는 그런 어떤 대화들은 우리의 관계들을 이제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라. 자, 또 미래에 대한 질문, 과거에 대한 질문,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또 이 미래에 대해 초점 맞추는 질문, 항상 미래에 대한 해결과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그게 중요하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질문, 또 과거를 자꾸 뭔가 들추는 질문, 또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포커스 맞추는 그런 질문들은 이제 변명이나 핑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폭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각의 폭을 굉장히 작게 만든다.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질문 방법들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또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좋은 질문은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칭이 뭔지에 대한 코칭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또 이제 코칭의 개념을 좀 알아봤었죠. 코칭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었고, 제가 이제 코칭이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매니저로 빨리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코칭에 대한 철학을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코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다음에 코칭에 대한 5가지 스킬들, 특히 조직의 관점에서 코칭 리더십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칭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코칭 리더십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이 뭔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성과를 만드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어요. 이제 그로우 모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대화 코칭을 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다음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인, 목표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이제 코칭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그로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이제 너무 이걸 활용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좀 아직 어리고 좀 이걸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장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제 여러 상황들을 경험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코칭 교육을 좀 받는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코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주차 본강의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피드백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화, 조언, 침묵, 이제 비난의 그런 피드백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강화는 좀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바람직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이죠. 이거는 때로는 지시일 수도 있고 또 격려에 대한 피드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또 동기를 좀 강화시키면서 그 상대방이 긍정적인 어떤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피드백 유형 중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언. 자, 조언은 뭔가 이제 그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기대에 좀 못 미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거나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행동, 또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이제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유하거나 하거나 제시하고자 할 때 이런 조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행동, 또 문제를 일으킨 결과, 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부분들을 수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좋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결과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언의 어떤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침묵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요. 침묵에 대한 피드백. 자, 침묵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피드백들은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고 이제 불안감을 좀 초래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침묵의 형태들은 사실 좋은 이제 방법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비난에 대한 피드백도 있죠. 이제 이런 피드백 방법은 가장 안 좋은 피드백입니다. 뭐 뭔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딱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거죠. 뭐 야,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했어요?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난에 대한 하나의 어떤 피드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런 거 있죠. 자, 어, 자,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이었는데 왜 오늘까지 사실 안 됐을까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또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좀 강화에 대한 피드백인 거죠. 조심스럽게 바람직한 행동이나 결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비난에 대한 피드백은 뭐 변명이나 핑계, 이제 또 반발심들 같은 거를 가져오게 되죠.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특히 상하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자, 행동이나 성과를 왜곡하게 되고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또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또 관계를 안 좋게 만들거나 악화시키는데 이런 비난에 대한 피드백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본인이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이런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잘잘못을 심하게 질책하거나 이런 피드백들은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피드백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좋게 만들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피드백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피드백의 어떤 주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죠. 좀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내용, 그 별거 아닌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잘못 지적해서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혼란시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히 원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더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또 피드백은 타이밍이 적절히 잘 맞아야 됩니다. 자, 피드백 주는데 옛날 얘기를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 달 전에 있었던 내용인 거죠. 자,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피드백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빨리 피드백하는 것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피드백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또 이게 또 쉽게 납득이 빠르게 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살펴본 다음에 피드백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하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상황 안에서 피드백을 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타이밍이 잘 맞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뭔가 피드백을 할 때는 초점이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예. 자, 피드백의 목적이 뭐 어떤 그 사람을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피드백 받는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향상 또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항상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강화하거나 조언의 피드백,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어떤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관찰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하라는 내용인데요. 자, 피드백은 받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피드백이 아니라 정확하게 행동, 팩트,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제 그런 걸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지각을 해. 자,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요즘 태도가 되게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 지난주에 누구누구 씨 지각을 2번 했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네. 구체적인 사실과 행동을 기준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내가 그때 지각을 2번 했었지. 그러면 그거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도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뜬금없이 이거 태도가 요즘에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뭔가 피드백을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좀 불편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열린 자세로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피드백 내용이. 그러면 일단은 수용의 자세를 통해서 음, 이제 뭐 뭔가 이제 만약에 피드백 과정 안에서 내가 부정적인 표현을 듣거나 내가 이 피드백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그 피드백을 준 상사 또 뭐 나보다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계속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돼요. 소통이 어떻게 될까요? 단절되겠죠. 그래서 항상 조금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로 이제 피드백을 어, 이제 피드백에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또 내가 또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자세라면 내가 이런 뭔가 피드백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먼저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자세가 될 수 있다.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이런 피드백을 들었는데 그럴 땐 질문을 통해서 그냥 뭐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듣고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응? 어,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질문을 해서 만약에 어떤 사항들을 내가 답변을 좀 정확히 해줘야 되거나 내가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질문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그냥 피하고 싶어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피드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피드백한 내용과 또 자신이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수긍이 좀 안 될 때는 질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실천하거나 또 반영에 대한 의지 표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피드백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거나 내가 뭔가 태도의 변화들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의견과 내용에 대해 상반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원활한 소통이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면 원하는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피드백 주는 사람과의 또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좀 더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 의지, 반영, 의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 피드백에서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의사표현 능력에 있어서 이제 의사소통의 유형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런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각 유형별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뭔가 그걸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거는 이제 디스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유형별 특징, 또 디스크 유형별 어떤 행동의 매트릭스, 또 디스크 유형별 어떤 행동력에 대한 이해의 특성들을 저희가 한번 좀 자세히 좀 공부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디스크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진단 받아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뭐 의사소통에 대해서 진단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게 MBTI라는 게 있죠. 아마 학교에서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어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좀 배우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쉽게 적응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나에 대한 의사소통 유형도 파악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사소통 유형도 금방 파악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특히 배워두면 여러분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안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의 그런 유형별 의사소통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서는 개인의 성향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 또 가족들 안에서도 아, 이 사람 나하고 잘 안 맞아.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자, 이 안 맞는다는 것은 나하고 어떤 걸까요? 나하고 생각이 틀린 걸까요? 예,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들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라는 이제 유명한 티벳의 고승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일 뿐이고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화낼 일이 적을 것이다. 예. 그냥 나하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저렇게 말한다라고 이해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낼 일이 훨씬 적어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독특한 동기 요인으로 인해서 선택된 일방적인 방식,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행동의 경향성,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말로써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행동 패턴, 또 행동 스타일,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가지 디스크는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주도형, 사고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이 주도형의 도미넌스의 그 앞자리 D, 그 다음에 사교형의 인플루언스의 I, 그 다음에 스테디니스의 안정형의 S, 그 다음에 컨시어스니스의 이제 그 신중형의 C를 따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는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있던 갈등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이 디스크를 잘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아주 훌륭하게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디스크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또 이 특성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쓸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들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는 일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이제 고객을 응대하거나 이제 고객과의 서비스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 또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안에서도 내가 뭔가 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이 생겨서 소통이 좀 소원해졌다면 이런 디스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스크에 대해서 잠깐 좀 아주 네 가지 유형들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어서 좀 자세히 이제 그 행동용 특성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뭐 이 디스크의 이제 첫 번째 유형인 주도형 D형은 주도형은 이제 목표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유형으로 성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높고 통제력 잃는 것들을 되게 좀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게 이제 D형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인 사교형은 매우 낙천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유형이고
사회적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안정형 성격인데요. 사람 중심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안정된 상황을 추구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이제 팀 지향적인 어떤 그런 행동,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안정형의 특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중형인데요. 신중형은 이제 가업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좀 분석적인 상황이 강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게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비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DISC형인 이 네 가지 이제 유형, 신중형, 그 다음에 안정형, 사교형, 주도형에 대한 특징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이런 특징들을 좀 이제 분류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행동의 특성으로 보면 이제 이 주도형과 사교형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어떤 행동 패턴들을 보이는 거죠. 주도형하고 사고형은. 반면에 신중형하고 안정형은 행동 특성이 좀 느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쉽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말의 속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이 빠른 사람들일수록 주도형이거나 사교형일 가능성이 크고요. 말이 느리고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신중형이거나 안정형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일이냐 사람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은 주도형이거나 신중형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과업 중심적인 사람들은 주도형이거나 신중형일 가능성이 크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사교형이거나 안정형에 놓여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행동 유형별로 이런 매트릭스로 이제 사람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 유형의 강약점, 행동 특성,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성들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디스크의 행동 유형은 제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주도형, 사고형, 안정형, 신중형.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D형, I형, S형, C형 이렇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D형, I형, S형, C형 그러면 이게 이런 특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히 캐치하시면 되고요. 이 디스크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D형, I형, S형, C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유형별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한 가지의 유형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나한테 많이 나타나고 두 가지가 나한테 일반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높게 나오면 그 높게 나온 두 가지가 보통 한 개가 앞에 좀 올라가 있고요. 한 개는 그러니까 높은 두 가지 중에서 더 높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D형하고 I형이 높게 나타나고 S형하고 C형이 낮게 나타났어. 그러면 S형하고 C형은 나한테 적게 이제 보이는 어떤 성향입니다. 나한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아주 적게 나타나는 성향이고요. 자, D형하고 I형은 어떤 성향이냐? 나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성향. 근데 D형하고 I 중에서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D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게 I형이다 그러면 DI형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I형은 한 중간 정도에 나타나고 있고 S하고 C형은 별로 없어. 나는 D형만 좀 많이 나타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D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DSC의 행동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D형, I형, S형, C형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DI형인지, ID형인지, 뭐 SI형인지, IS형인지, SC형인지, CS형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저 2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